실제로 영화 속에서 보시면은 루이스와 프로이트가 저렇게 만나게 됐다라는 설정을 보여줬지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 당시 이제 물론 프로이트가 살아있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루이스가 명성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던 시기였었고 루이스의 책을 프로이트가 읽었을까라고 이 책의 저자는 가정을 해서 그래도 좀 읽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순례자의 항해라는 작품이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그걸 읽고 프로이트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루이스가 만나러 왔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상일 뿐인 거예요. 오늘 제목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게 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이트와 루이스가 만나서 신의 어떤 존재론적인 대화,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기 때 이야기. 당연히 세계는 고통스럽고 고통의 문제는 루이스의 또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프로이트가 역시 관심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한 문제도 특히 그걸 유년기 시절과 연결했을 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역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그렇고 루이스도 어린 시절에 원래 이제 벨파스트라고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영화 속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루이스의 전기적 사실을 잘 모르면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걸 잘 이해 못한 채 넘어가실 수가 충분히 있어요. 9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형과 자신을 영국에 보내버려요. 기숙사 학교에. 그 기숙사 학교가 지옥이었다라고 루이스는 여러 전기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도 죽었고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지금의 기숙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한국 사회에서 저도 기숙학교를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기숙학교는 대단히 엄격한 규율과 규칙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교장 선생님을 거의 악마로 묘사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루이스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기숙학교 이야기들이 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소공연합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한 장르인데, 이건 뭐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문학사적으로 영국의 판타지 문학, 사실은 루이스나 톨킨이 같은 잉클리지의 옥스퍼드 계파에서 속해 있었던 인물들이었고, 이런 것들의 계보를 쭉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 때문에 가게 됐던 문제. 프로이트도 여기서 이따 장면 때 설명드릴 텐데, 되지만 엄마가 일찍 여의였고 프로이트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3번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이트에게도 일종하게 억압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영화 속에서 누가 나오죠? 어떤 여성이 어머니를 대체하는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나 말고 딸이고 그건 유모죠. 유모와의 관계가 또 사실 있어요. 전기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유모가 진짜 쫓겨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영화 속에서 그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우를 그으니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유모를 쫓아내잖아요. 유모는 카톨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프로이트의 집안은 전형적인 유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교와 캐톨릭과 기독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유대교에서는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유대교는. 왜냐하면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온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캐톨릭과 기독교가 되게 유사한 것 같지만 캐톨릭은 로마 제국 시절서부터 받아들이면서 전 유럽의 어떤 정신으로 받아들였던 반에 그것이 15세기, 16세기를 가면서 타락하게 되니까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건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개혁 운동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체제와 이런 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종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 집안 문제로 깔려 있고 아버지에 대한 문제, 동시에 이건 아버지는 기독교에서는 신이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의 문제하고도 되게 깊게 관련돼 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논점도 둘이서 하는 장면들이 중반에 있었어요. 그때 보면 잉클리지에 대해서 되게 2번이나 프로이트가 물어봐요. 잉클리지가 뭐지? 잉클리지는 옥스퍼드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자나 소설가, 루이스나 톨킨,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이들이 다 있었던 같은 친구 그룹들이었었는데
여기서 그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또 대단히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 우정의 가치가 오늘날 떨어졌다 하면서 우정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실제로 루이스는 50대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한 사연이 있는데 영화에서 안 들어졌어요. 왜냐면 저 때는 그 여자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서 루이스가 결혼한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갑자기 네가 그 미국 시인이자 그 이혼한 그 여자랑 왜 결혼해? 뭐 이런 어떤 조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었는데 그거는 그 안소니 홉킨스가 오늘 프로이트 역으로 나왔잖아요. 이 배우가. 근데 94년도에 만들어진 섀도우랜드라고 이 영화에서는 C.S. 루이스 전기 영화거든요. 그 조이와 지금 말씀드렸던 그와의 러브 스토리를 다뤘던 영화고 그만큼 영국에서는 루이스는 유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적 루이스가 아니라 기독교 변증론가로서 훨씬 더 유명해요. 거의 2차 세계대전 때는 많은 영화들에서 루이스가 막 강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고통의 문제라든가 왜 우리가 신에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강연하면서 친구들은 처음에 다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완벽한 무신론자였는데 왜 갑자기 제가 저렇게 확 회심해가지고 저렇게 됐지? 이제 왜 늦게 타오르는 게 더 무섭다고 그렇게 된 경우예요, 진짜. 늦바람이 무섭다고. 그렇게 됐던 게 진짜 루이스의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50대 때 결혼을 해요. 그런 것들도 되게 이상했던 어떤 루이스가 좀 독특한 인물이긴 해요. 물론 프로이트도 독특해요. 프로이트에게는 6자녀가 있었는데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안나가 막내였었어요. 그리고 저 막내가 유일하게 프로이트의 그 자식들 중에서 정신분석학자가 된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뭐 강의를 하는데 안나가 당연히 이 시대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지금 박사도 아니잖아. 근데 박사가 아닌데 선생이 된다? 교수가 된다?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시대였어. 거의 불가능한데 안나 그만큼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프로이트의 백이 있는 거죠. 그 후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안나가 프로이트와의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자서전도 썼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밝혀져 있긴 합니다만, 프로이트에게 어떤 애착적 관계, 그러니까 애착 장애라고 했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깔려 있는데 전기도 있고 일정한 뻥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신에 대한 문제 혹은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시면 이제 영국 총리가 자 독일 떠나라고 했는데 폴란드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두 지성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라는 게 연극으로 보면 연기자들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빨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전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흡입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 얘기를 하는 줄 알겠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정리는 좀 안 되시는 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연극으로 봐도 이 지성인들의 대화를 되게 압축적이고 언어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그래서 더 재밌는 건 프로이트가 영어권자가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독일어권 사람이거든요. 오스트리아 문화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독일어권 문화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프로이트가 독일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루이스 옆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 이유는 독일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독일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엄청난 언어학자이기도 해요. 톨킨은 더 많은 고대어들을 연구했었지만 루이스도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문서들을 읽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원래 시 편집자일 거예요. 영화 초반째 보면 시 편집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의 언어학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루이스가 더 독일어를 잘하지 않았을까? 프로이트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는 것들은 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정 대 프로이트의 욕망이론 대표적으로 모든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 대표적 프로이트의 개념이죠. 어떤 성적 에너지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 에너지라는 주장들이 영화 속에서 서로 또 충돌하거나 대립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맷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오늘 영화 감독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소니 홉킨스가 섀도우랜드에서 C.S. 루이스로 나오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루이스였다가 이번에는 프로이트와 그 위치가 바뀌어서 나온다는 건 뭐 안소니 홉킨스가 나온 영화가 워낙 많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수 있는데 루이스도 했었다. 그래서 안소니 홉킨스를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도 무관하지는 않다. 왜냐면 섀도우랜드는 꽤 잘 된 영화예요. 그 간디 만든 그 아텐보로 감독의 영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개봉한 적이 있었고요. 95년도인가. 네. 뭐 그런 기록들이 있고 아마 잘 찾아보시면 공식적인 OTT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못 찾을 영화는 아니다. 어딘가에 있긴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했던 50년대 만난 그 조이하고 데보라 윙거가 맡고 있는데 무려 또 이 시대의 또 아이콘인 데보라 윙거하고 또 연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실 수 있는데 이 영화도 꽤나 루이스의 후기 시절의 전기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영화이긴 한데 아쉬운 건 역시 팩트가 틀린 것들이 꽤 있어요. 루이스는 운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루이스가 운전하면서 가는 장면이에요. 조이가 죽고 나서 조이가 이제 역시 암으로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거 보면서 아 팩트는 틀렸는데 뭐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인정해 줄게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영화 이제 초반전에 보시면 이제 히틀러의 음성은 기록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대로 육성들을 사용해서 그 히틀러 장면이고요.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만나게 되는 과정들.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책, 루이스와 프로이트, 원래는 퀘스천 오브 갓, 신의 문제라고 했었던 이 유신론자와 유물론자의 대논쟁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프로이트를 가르치면서 프로이트만 가르친 게 이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프로이트 어떤 대척점에 있는 루이스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시작했더니 학생들 반응도 좋고 재밌어지면서 결국 책으로 쓰시게 된 그런 경위들을 여기 서문에서 보면 잘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면 이제 루이스가 그 무어 부인이죠. 그 자기 친구의 엄마였던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관계도 사실 되게 묘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밤에 신에 대한 그 탐구를 하다가 무어 부인 너 자야지라고 하니까 그때 끌어안는 게 그 무어 부인이거든요. 영화 처음에도 보내줄 때도 같이 있던 게 그 무어 부인이거든요. 친구가 이제 전쟁터에서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톨킨도 그렇고 루이스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 다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판타지 작품, 뭐 나니아 연대기의 전쟁이라든가 반지의 장의 그 전쟁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재해석이나 메타포다라고 해석하는 게 되게 꽤 일반적인 판타지 문학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 판타지라고 해서 현실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루이스가 썼던 공식적인 판타지에 대한 용어인데 세컨더리 월드라고 해요. 2차 세계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판타지의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인 되게 뿌리 깊은 고통은 뭐냐면 전쟁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1차 세계대전 때 유명했던 솜전투 같은데 톨킨이 직접 참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에서 너 죽으면 붕어 서로 돌봐주기로 하자라고 해서 무어 부인을 만나게 되는 병실 장면도 다 보셨을 거예요. 헤어지는데 이때 기차역에서 기차로 이동하는데 제가 루이스 운전 못한다고 했죠. 절대로 운전해서 나오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너무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장면 되게 중요해요. 열차를 타는 장면, 그 열차 타고 가는 장면. 저때 무슨 어린이를 이동시키는 열차입니다라는 식으로 선전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초반이 피번시가의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나 전쟁 시기 1차 세계대전을 기억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삼촌집으로 보내지면서 이야기가 출발하거든요. 나니아 연대기의 시작을 사실 가져온 거예요, 저 장면. 아마 영화 디즈니에서 만든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1편인 이거 1편이라고 했던 건 이야기성 순서상으로는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에 그렇게 아이들이 뭐 루시나 이런 애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연상시키도록 일부러 연출을 해놨다. 그게 실제로 지금 이제 프로이트를 만나기 직전인데 그 프로이트를 만나기 전에 루이스가 이동하는 것들이 루이스의 어떤 문학 작품들을 연상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집에서는 프로이트가 나오는데
너 아인슈타인 교수 방문 기억나니? 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럼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이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만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 찍으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예요. 별로 확률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둘이 쓴 책이 있어요.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한테 먼저 의뢰가 갔어요. 어떤 의뢰가 갔냐면 너 지금 현실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기간이 되게 사이가 짧기 때문에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 이것도 1930년대에 이제 쓰여진 책자인데 기본이 너 누구랑 대화하고 싶어요? 이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의 반열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난 꿈의 해석을 쓴 프로이트랑 얘기해보고 싶어 해서 서로 서신 교환한 책이에요. 서신은 교환했다. 현실에 대해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런 책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연결해서 보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영화적 연출을 위한 각색들이 꽤 됐다. 그런 각본이다라고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만나서 갑자기 이제 회상을 하죠. 비엔나 시절의 장면이요. 괴테상을 실제로 프로이트는 받았어요. 근데 괴테상 하면 딱 괴테는 독일의 대문호죠.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이런 걸 쓴 대문호인데 프로이트가 괴테상을 받았다는 건 약간 코미디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정신분석학자가 괴테상을 받았다는 건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프로이트가 거기에 대해서 농담을 치죠. 독일에 원래 정신분석학자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거는 한 대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너 정신분석학자인데 괴테상 받았어. 웃기지 않니? 라고 그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근데 원래 정신분석학자 이 나라엔 없잖아. 라는 식으로 되짚어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프로이트는 자기는 의사이고 과학자이고 여기서도 계속 나온 것처럼 그 유물론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과학적 사고를 한다고 믿었는데 준 상은 괴테상이에요. 물론 저건 보통 상은 아닙니다. 꽤 큰 상임에 분명합니다만 저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의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로 자랑스러운 상이 여기 있군 한데 옆에 딱 보니까 또 옆에 이제 그 여자가 또 나타나죠. 실제로 이건 나중에 안나 프로이트가 전기를 통해서 동성애적 관계라는 것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어요. 헌데 원래 연극에는 없었는데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안나의 존재를 왜 갖다가 끼웠는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궁금한 부분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 갖고 뭔가 싱겁다고 여겼는지 저 안나 이야기를 계속 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비엔나 사람이고 비엔나 사람 또 동시대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누구죠? 오스트리아 사람. 우린 독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이것도 그냥 농담처럼 보긴 힘든 부분들이.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제 만나자고 했죠. 왜 만나자 했죠? 제 책이요. 순례자의 기억. 당연히 홍성사에서 번역돼서 있는 이 책입니다. 이건 철로역정에 대한 패러디 소설이 아까 그 코엘료의 연금술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을 다시 쓰기 위한 책인데 여기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지기스문트라는 인물이 나와요. 지기스문트는 프로이트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자기의 본명이 지기스문트였었어요. 루이스가 대놓고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좋은 인물을 썼겠습니까? 당연히 약간의 풍자의 대상으로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가 온 이유도 나를 너 이렇게 쓰지 않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적 설정으로 루이스를 알거나 최소한 지기스문트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알거나 한다면 가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그문트라고 바꿨던 개명을 한 거예요. 뭐 큰 개명이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소설에 지기스문트라는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 때문에 순례자의 기양이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